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정근의 부동산 생활백서 진행을 맡은 고세희입니다. 지금도 쉴 새 없이 변화하고 있는 경제 속에서 재테크를 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아무래도 가장 안정적인 투자처는 부동산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적절한 투자처를 찾기가 참 쉽지는 않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이정근의 부동산 생활백서에서는 서울에서 제주까지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모든 지역을 자세하게 속속들이 알려드릴 텐데요.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많은 정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도움 주실 전문가분들 소개해드릴 텐데요. 먼저 이정근 전문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정근입니다. 네, 예나 지금이나 또 미래에도 투자하면 역시 부동산 투자겠죠. 네, 이번 방송에는 그 수도권뿐 아니라 전국 각지에 있는 개발 호재들을 한번 모아봤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사시는 많은 투자자들도 꼭 수도권까지 투자를 하러 오시지 않으셔도 그 지방에서 충분히 투자처를 찾으실 수 있도록 많은 정보 준비했으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박지훈 전문가님 인사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부동산 전문가 박지훈입니다.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하고 싶어하는 부동산 투자. 하지만 정보를 몰라서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번 방송을 통해서 전국에 있는 부동산 개발 정보를 콕콕 집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이고요.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정근 전문가께서 저희 부동산 생활백서를 통해서 전국 8도에 있는 부동산 투자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네. 우리나라가 현재 전국적으로 크고 작은 개발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아요. 저 같은 초보 투자자들은 어떤 식으로 접근하면 좋을까요? 네, 사실 부동산 투자라는 것은 수요가 많은 지역이 곽광을 받고 있는데요. 수도권 같은 경우는 인구의 70%가 살고 있기 때문에 네. 부동산에 대한 어떤 개발 호재라든지 이슈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방에 사시는 분들은 사실 수도권까지 좀 투자하기도 어려운 것도 있고요. 뿐만 아니라 수도권 같은 워낙 많은 투자자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경쟁이 치열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중요한 정보나 자료를 얻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렇다고 해서 뭐 꼭 수도권만 투자를 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은 전국의 국토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자라는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현재 지방에도 많은 크고 작은 개발 호재들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세종시를 비롯해서 전국 각지로 공공기관이 많이 이전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크고 작은 개발 호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초보 투자자분들이 어렵게 생각하는 것이 이제 지방에 있는 어떤 개발 호재를 알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래서 이번 부동산 생활백서에서는 각 지역의 유망한 투자 지역을 선별을 해서 정말 알기 쉽게 저희가 충분히 이해가 쉽게 되도록 준비를 해봤으니까요. 아마 초보 투자자분들께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네, 이정근 전문가께서 전국의 유망한 개발 호재들을 알려주신다고 하시니까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잘 메모해 두셨다가 철저하게 공부하시고 투자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정근 전문가님, 부동산 투자가 다른 투자에 비해서 이런 점은 낫다 하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 세상에 리스크 없는 투자는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주식이라든지 또 최근에 비트코인 또 열풍이 한참 불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도 그때 뭐 잠깐 투자를 조금 해봤는데 네. 결국엔 손실로 이어져서 제가 팔고 나니까 막 오르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정말 속이 많이 쓰리고 아팠는데 뭐 지금 보니까 또 굉장히 또 이 손실 보시면서 굉장히 많이 나타나서 네, 그래서 맞습니다. 역시 저는 이 금융 쪽이랑 투자는 안 맞는구나라고 저는 깨끗이 접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투자하면 부동산만한 게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이 임금 상승률보다 또는 물가 상승률보다 이 부동산 상승률이 가장 높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는 더할 나위 없이 정말 부동산 투자가 최고의 투자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런 얘기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주식으로 사실 제가 주변에서 망하신 분들을 많이 봤거든요. 또 비트코인으로 이번에도 손실을 많이 보신 분들도 많이 뵀는데 사실 부동산으로 망했다는 얘기는
제가 거의 못 들어봤어요. 그래서 정말 이 부동산으로 망했다, 부동산에 실패했다라는 얘기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굉장히 리스크가 적고 또는 원금이라든지 또는 이게 실물이 있지 않습니까? 건물이 됐든 네. 토지가 됐든 실체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더 안정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럼 리스크가 적다고 해서 투자 수익률이 과연 작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네, 부동산으로 또 대박이 났다라는 얘기도 저희가 이제 자주 흔히 접해볼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연예인이 어디 무슨 동에 건물을 매입을 했는데 그게 몇 년 사이에 몇십억 올랐다. 네네. 이런 뉴스 아마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또 어디가 개발이 됐는데 토지 보상금으로 몇 억은 우습고요. 네, 몇십억, 몇백억까지의 토지 보상금을 받았다라는 얘기도 사실 굉장히 우리가 심심치 않게 접할 수가 있는데 정말 이렇듯 부동산에 대한 사실 그 어떤 신뢰도는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최근에도 이런 기사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분양을 했는데 그 분양의 경쟁률이 몇백 대 1이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다시피 네네. 이 부동산에 대한 수요는 정말 이 대한민국에서 끊이지 않기 때문에 부동산은 정말 대한민국의 어떤 그 불패신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부동산은 정말 조금만 우리가 다른 투자에 비해서 좀만 시간을 투자를 해서 발품을 팔고 조금만 공부를 하신다면 다른 투자, 비트코인이라든지 또 주식이라든지 그분들 거의 컴퓨터 앞에서 하루 종일 사시더라고요. 하지만 부동산 투자는 투자만 해놓고 신경을 안 써도 되기 때문에 네. 굉장히 어떤 정신적 스트레스도 적고요. 그래서 조금만 공부를 하고 투자를 하신다면 이만한 투자가 없지 않나 저는 이렇게 확신을 합니다. 네, 그래서 공부를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아도 조금만 발품을 팔아도 충분히 부동산에 대한 어떤 그 선견지명이라든지 해안이 생기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런 전문적인 지식이 그렇게 많이 필요치 않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투자가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네. 또 이 다른 투자에 비해서 원금 손실이 될 일이 거의 없죠. 조금 손실이 날 수는 있지만 원금은 거의 보장되기 때문에 또 굉장히 그게 부동산 투자의 장점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렇다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부동산 투자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질문인데요.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가장 유망한 지역은 어딜까요? 네,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가장 유망한 지역. 유망하다라는 것은 어떤 그 부동산에 대한 가치가 올라간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부동산 투자 가치가 있는 지역의 정의를 내려드리겠습니다. 자,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인구가 가장 많이 유입되는 지역이 가장 부동산 투자 가치가 높은 곳이라고 보시면 되실 텐데요. 그 부동산 투자 가치는 그 인구를 먼저 계산하시고 그 다음에 어떤 그 지리적 요건이라든지 입지라든지 어떤 용도 지역이라든지 이런 걸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인구가 가장 유입이 많이 될 만한 이슈, 인구가 가장 유입이 많이 될 만한 개발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꼭 살펴보셔야 되는데 대표적으로 산업단지나 또는 대학교 그리고 관광시설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또 공공기관 이전이라든지 그것 말고도 굉장히 많죠. 대기업이 들어온다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이 사실 인구 유입을 어떤 유도하는 어떤 개발 호재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래서 이런 개발 호재만 알고 있어도 결국에는 너무나 기초적인 거죠. 수요가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인구가 유입이 됐을 때는 그 지역의 토지 가치라든지 또는 임대 수요라든지 또는 아파트의 어떤 프리미엄이라든지 아파트 가격이 상승한다라든지 또는 이 수익형 부동산을 하시는 어떤 상가라든지 오피스텔 또는 원룸, 월세도 계속해서 순환이 되기 때문에 수요가 많다 보면 그만큼 더 많은 수익률을 가져다 줄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아무리 개발이 돼도 아무리 멋있게 만들어놔도 유입되는 인구가 없다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인구 유입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부동산 생활백서에서는 각 지역별로 크고 작은 개발 호재가 굉장히 많은데요. 그 중에서도 저희가 가장 인구가 많이 유입될 지역을 선별을 해서 저희가 요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이제 전국 8도 중에 제주도를 포함해서 전국 대한민국 전국을 놓고 봤을 때 저희가 이제 수도권은 사실 정보를 접하기가 쉽잖아요. 뉴스라든지 어떤 기사라든지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정보를 접하기 쉽지만 그 반대쪽에 있는 전라남도나
경상남도 쪽을 먼저 한번 오늘 알려드려 볼까 하는데 혹시 우리 MC분께서는 뭐 경상남도나 전라남도 둘 중에 어디를 먼저 알고 싶으신지 말씀해 주시면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부모님이 지금 전라남도에 살고 계셔서 그쪽 정보가 조금 더 궁금합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은 전라남도 지역을 먼저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우선 전라남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전라남도의 이제 대표적인 도시죠. 광주광역시를 빼놓고는 말할 수가 없는데요. 우선 광주광역시 개발 호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새로운 도시가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인구가 유입될 바로 남구 첨단 국가산업단지와 에너지밸리를 한번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이 에너지밸리는 개발 제한구역을 4개월 만에 해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이죠. 지난해 6월 고시된 사업으로 현재 남구 대촌동 일원에 약 3천억 원을 들여 94만 4천 제곱미터의 규모로 오늘 2021년까지 조성될 예정이고요. 네. 또 국내외 또 50여 개의 기업들이 또 입주 의향서를 제출했고요. 그래서 170여 개의 업체가 그 MOU 체결을 했다고 하니 이거 정말 굉장한 호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네, 또한 또 많은 인구들이 이렇게 유입됨에 따라 주변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상승할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요. 네, 또한 에너지 산업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를 하면서 또 국가 기반 사업으로 종성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돼서 사업의 추진에 굉장한 탄력을 지금 받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특별법이라는 게 들어가면요, 이거는 특별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딴 거 다 무시하고 다 필요 없어. 이거에 집중적으로 우리 법안을 만들어가지고 요것만 집중하자. 뭐 이렇게 의미를 보시면 될 것 같기 때문에 이 특별법이 통과를 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탄력을 붙이겠다. 이거는 무조건 성사시키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설명도 부탁드릴게요. 네, 국가산업단지는 그 2016년 12월에 착공이 시작됐고요. 또 48만 5천 제곱미터 규모로 조성 중인 또 국가산업단지와 함께 미래 가치를 창출하는 스마트 에너지 산업과 또 국가 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기업을 유치해 나가고 있고요. 또 차세대 전력 에너지 융합 산업 분야의 그 산업 생태계를 조성을 합니다. 이쪽을. 그래서 이런 에너지 관련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데, 그래서 이 에너지 관련된 지금 사실 뭐 태양열이라든지 뭐 요즘에 좀 전기차가 막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어떤 첨단 에너지 관련된 이런 모든 그 기업들이 또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신산업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신산업들이 굉장히 많이 유입된다라는 것은 앞으로 계속 지는 사업이 아닌 새로운 산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이 기업들이 들어오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예상이 되고, 네, 이 지역에 들어오는 산업 분야가 이제 에너지 저장 시스템, 또 융복합 소재 분야의 회사들이 많이 들어오고요. 또 이런 에너지 산업 분야를 중점적으로 육성해서 현재 연 매출 2조 원과 5천 명 이상의 고용 효과를 낼 것으로 지금 창출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여기가 아마 광주 지역에서는 아주 핫한 어떤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이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곳에 정말 눈여겨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박지훈 전문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같은 의견인데요. 에너지밸리는 나주 혁신 도시와 연계하는 최적의 위치로 조성된 산업단지로서 유통, 주거, 지원 기능을 복합된 첨단단지 조성돼서 경제적 효과가 큰 기업들이 입주가 시행되면은 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이고요.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렇게 에너지밸리 개발 호재로 부동산 투자를 고려하신다면 일단 토지 투자는 일단 개발 제한 구역이 해제됐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주변에는 아직까지도 개발 제한 구역이 해제가 안 된 곳이 많기 때문에 이 점 유의하셔야 되고요. 배후 지역인 KTX가 정차하는 송정역 주변 일대나 효천 1, 2지구내 아파트 투자라든지 오피스텔이나 상가와 같은 수익형 부동산가 좋을 것으로 예상되어집니다. 아, 네, 그렇군요. 또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요. 전라남도의 개발 호재 중에 나주 혁신도시라는 것도 있잖아요. 거기는 어떤가요? 네, 나주 혁신도시는 약 220만 평 규모로 2007년도에 착공을 시작해서 2014년도에 준공된 혁신도시입니다. 나주 혁신도시로 16개의 수도권에 위치한 공공기관이 이주함으로써 이들 청사 주변으로는 아파트라든지 오피스텔 같은 공공주택 단지가 조성이 됐고요. 또 주거단지가 조성되면서 이 일대에 높은 집가 상승을 보였습니다. 실제로 2015년에 18%라는 높은 집가 상승률로 전국 1위 집가 상승률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나주 혁신도시는 장밋빛 미래만 그려질 줄 알았는데 현실은 꼭 그렇지만은 않았겠죠. 네. 2015년 이후로 집가 상승률이 그러니까 집가 상승 상승폭이 점차적으로 감소되면서 올해죠 2018년도 집가 상승률을 살펴봤을 때 전남 평균 집가 상승률이 5.4% 정도였는데 나주는 그에 못 미치는 4.5%의 5%의 수치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이렇듯 토지 거래량 또한 감소를 이루면서 그 투자자 수요들이 감소하면서 나주시의 부동산은 좀 침체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현장에 가보면 상가에 매매라든지 임대라는 게 많이 붙어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혁신도시가 만들어져서 주변 집가도 상승했고 공공기관이 이전함으로써 인구도 증가됐고 네. 그리고 지방 세수도 증가됐음에도 불구하고 나주시가 이렇듯 부동산의 침체기를 맞이한 이유로는 제가 봤을 때는 그 원인을 뽑자면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낮은 가족 동반 이주율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실제적으로 이주한 직원이 한 6,500여 명 정도 되는데 그중 가족과 함께 동반해서 내려온 그 직원들은 한 2,500여 명으로 38%에 그치고 있어요. 네네. 이 말은 어떤 걸 의미하냐면 수도권에 가족을 두고 오지 않았습니까? 그럼 네. 주말이 되면은 그 가족들 보러 또 서울에 올라가야 되지 않겠어요? 네. 그럼 그 주말 되면은 그 상권에 머무는 사람이 없어요. 상권에 머물지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장사가 안 되죠. 그렇죠. 장사가 안 되니까 처음에 집가가 많이 상승됐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다 보니까는 초반에 그 상점을 내가 들어갔을 때 임대를 했을 때 네. 높은 초기 비용이 들었을 거고 또 높은 월세를 내야 되는데 장사가 안 되다 보니까 그걸 감당해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상가를 운영한 사람들이 점차적으로 빠지면서 그렇게 높은 60에서 70%의 상가 공시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굉장히 큰 손실이 수치죠. 아닐 수가 네네. 없겠는데요. 언론 매체를 살펴보면 나주 혁신도시가 만들어지는 그런 모습을 배밭에서 고층 빌딩으로 만들어진다, 천지개벽의 수준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긴 하지만 결국은 주말이면 텅 빈 도시라. 말 그대로 유령 도시 정도는 아니겠지만 진짜 사람이 없다라는 그런 표현이 나오고 있어요. 그나마 거주하는 사람들도 문화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잘 형성되어 있고요. 또 지리적으로 가까워서 이동이 편리한 광주광역시로 나가게 되다 보니까 지역 상권이야말로 진짜 유령 도시처럼 네. 침체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나주 혁신도시는 국가가 정책 브랜드로서 만들어가는 도시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개발될 수밖에 없는데 최근 들어서 나주 혁신도시 또 좋은 소식이 좀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나주 혁신도시지 않습니까? 네. 2007년도 그러니까 노무현 정권 때 지방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 공공기관, 수도권에 위치한 공공기관들을 이전하면서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고자 했었는데 그때 마침 정권이 바뀌면서 사실은 흐지부지해졌어요. 네, 그러다가 맞아요. 다시 문재인 정권으로 들어서면서 이쪽에 또 혁신도시 관련된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기타 등등의 특별법이 또 발의가 되고 있어요. 네. 그러면서 또 한 번 정책적으로 집중을 하게 돼 있는데요. 그것을 바탕으로 지금 나주 혁신도시에는 또 다른 개발 호재가
예전부터 진행을 하려고 뭐 했었지만 좀 미비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한전공대 유치인데 한전공대가 사실상 나주혁신도시에 뭐 유치한다. 그래서 뭐 2020년도, 21년도에 개교를 할 목적이다라고 하고 있는데 지금 확정된 건 아직 없어요. 네. 광주광역시에 한전공대를 유치하느냐, 나주혁신도시에 유치하느냐, 그것 때문에 갈등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그 주도권을 그 나주혁신도시에 본사가 들어왔죠. 그 네네. 한전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네. 그 한전한테 주도권을 넘겨줬어요. 뭐 그로 인해서 본사가 위치해 있는 뭐 나주혁신도시에 그 한전공대를 유치할 가능성이 좀 높아짐으로 인해서 또 부동산의 투자 수요가 또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나주혁신도시의 뭐 투자처를 뭐 알아보자면 실질적으로 나주혁신도 현재 임대 아파트가 텅텅 비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아파트 투자로서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고요. 네. 아마도 한전공대가 만들어지게 되고 개교를 하게 되면은 지역 상권이 또 활성화될 수 있기에 상가와 같은 수익형 부동산의 투자를 좀 관심을 가져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참고 자료일 뿐이고요.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음으로 소개해 주실 지역은 어딘가요? 네, 다음 지역은 담양인데요. 네. 올해 전라남도에서 지가 상승률을 또 1위를 기록한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담양에 어떤 개발 호재가 있길래 뭐 지가 상승 1위를 했나? 저도 사실 크게 관심을 안 갖고 있었는데 조금 파헤쳐 봤습니다. 그랬더니 네. 전라남도 담양에 위치한 담양읍이죠. 담양읍에 위치한 첨단 문화 복합 단지를 조성을 합니다. 그래서 2019년 말에 준공을 목표로 현재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광주에서부터 10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인접성이 좋습니다. 그래서 네. 광주에 있는 투자자들이 네. 전원주택을 또 많이 짓기 위해서 많이들 또 투자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하지만 이 계획 인구는 약 한 3,000명 정도에 뭐 불과하다라는 지금 뭐 얘기가 있어서 사실 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워낙 사실 이제 지가가 좀 저렴하다 보니까 이제 조금만 투자를 해서 조금만 상승을 해도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수도권이나 예를 들어서 뭐 인구가 많은 지역은 100만 원짜리 땅이 뭐 150만 원이 된 거랑 이 지방의 소도시에 있는 땅은 예를 들어서 뭐 10,000원짜리였던 게 3만 원이 되는 건 굉장히 큰 차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승률로 봤을 때는 굉장히 높아 보일 수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인구가 유입될 게 더 이상 크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떤 큰 장기적인 투자는 조금 제가 볼 때는 조금 아니지 않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거기보다도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광주 쪽을 저는 좀 더 추천을 해드리고, 그래서 담양 같은 경우는 정말 내가 전원주택 부지로 투자 목적이 아닌 전원주택 부지로 한다라고 한다라면은 뭐 괜찮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마 지가 상승 1위라고 해서 굉장히 엄청난 뭐 호재가 있지 않나 이런 거를 굉장히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결론만 말씀드리면 담양은 장기적으로 보거나 또 어떤 계획 인구로 봤을 때는 투자처로 추천하지는 않는다라는 게 제 결론입니다. 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추천해 주실 만한 지역은 어딜까요? 네, 다음 지역으로는 전라남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이 밀집되어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광주광역시를 제외한. 그래서 그곳이 바로 광양 순천 여수라는 지역인데요. 이 광양 순천 여수는 제가 3가지 지역을 지금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으로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거의 뭐 한 동네나 다름없을 정도로 굉장히
뭐 한 공간으로 사실 쓰여지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광양, 순천, 여수 지역 같은 경우에 눈여겨봐야 할 곳이 바로 광양 항만입니다. 아, 네네. 네, 그래서 이 광양 항만 배후 쪽으로 경제자유구역으로 인해서 또 그 뒤에 배후 도시가 굉장히 많이 형성이 돼 있는데 이 광양만 경제자유구역. 자, 여기를 보시면은 지금 대한민국 곳곳에 경제자유구역과 관광지가 지금 굉장히 많이 개발이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저희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죠. 바로 저출산 고령화가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네. 또 뿐만 아니라 이 우리나라의 어떤 기술력들을 사실 이 외국 기업들한테 많이 뺏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조선업 같은 경우 굉장히 우리나라에 엄청난 타격을 주었고요. 거기에 또 연계되는 많은 또 어떤 협력 업체들이 2014년을 시작으로 한 3년 사이에 2017년 사이에 약 2,000개가 넘는 회사가 문을 닫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기업이라든지 또는 이런 어떤 산업군들이 정말 미래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안정적이지 못하다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청년 실업률이 최고치를 달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만큼 일자리가 굉장히 많이 부족한 실정에서 이 대한민국 정부가 내든 카드가 바로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제자유구역이란 바로 이 외국 기업들이 와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많은 인센티브라든지 어떤 그 세제 혜택을 주는 어떤 그런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일자리도 더 창출을 할 수가 있고 또 경제자유구역에 일하는 또 외국인 노동자들이라든지 또 외국 기업들이 들어옴으로 인해 가지고 그 지역의 시장 경제 굉장히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또 이 항만이라는 곳은 이 수출입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광양항을 기점으로 해서 그 뒤에 순천, 여수를 포함해서 굉장히 크게 그 산업단지가 지금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 지금 현재 앞으로 만들어질 산업단지들이 현재도 활발하게 개발 중에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결국은 일자리가 들어온다는 얘기고 네. 일자리가 있다는 것은 많은 인구가 또 유입이 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뒤에 현재 만들어지는 배후 도시가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데 그래서 광양 같은 경우는 황금지구라든지 황길지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일대가 어떤 주거 배후 단지 또는 상업시설이라든지 이런 인구들이 많이 유입되는 지역이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네, 그리고 순천이라는 지역을 보시면 그 광양항부터 그 여수에 있는 산업단지 바로 뒤편에 그 순천의 행정구역상 순천시죠. 거기에 위치해 있는 현재 도시가 바로 신대지구라는 곳인데 이 신대지구는 현재 제일 신도시고요. 네. 순천 지역 내에서 그리고 현재 도시계획상 순천시 도시계획상 앞으로 계획을 봤을 때 그 옆에 있는 이제 선월지구가 앞으로 또 개발될 네. 예정입니다. 자, 그렇다는 것은 결국 그쪽 이 항만 배후 쪽이 많은 인구가 유입이 된다라는 얘기인데 따라서 만약에 투자를 하신다면은 이 신대지구나 또는 뭐 선월지구 네. 그다음에 광양항 배후에 있는 황금지구나 황길지구가 각광을 받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쪽을 조금 더 이 투자자분들께서 유심히 한번 봐주셔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광양 지역 같은 경우는 또 추가로 그 세풍 지역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에 네. 또 중공업 지역이 현재 지금 굉장히 크게 개발 중에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도 LF 아울렛이라든지 그 일대 주변에 현재 지금 뭐 대학교라든지 또는 여러 교통망이 만들어지면서 굉장히 개발 호재가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광양항 일대 주변을 광양, 순천, 여수를 통합해서 이 광양항 주변 일대를 한번 보시는 게 투자자들에게 가장 좋은 정보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정근 전문가께서 광양, 순천, 여수 이 지역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박지윤 전문가님, 이 지역이 아파트나 수익형 부동산으로 투자하기에 적합할까요? 네, 저도 이 지역이 여수, 순천, 광양 이 일대에서는 가장 유망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여기서 하나 더 제가 추가하자면 여수 지역의 웅천지구를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부가 요트 산업의 중심지로 가꾸기 위해 웅천지구를 조성하면서 2016년 6월에는 웅천 요트 마리나를 개장했고요. 네. 2020년도 완공을 목표로 하는 웅천 마리나 항만 건설 사업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네. 웅천지구는 여수에서 문화, 관광, 유락시설이 아우러진 친환경 도시로서 조성되는 핵심 지역인데요. 마리나 산업 외에도 융복합 단지가 건립될 예정입니다.
융복합 단지 내에는 아이나래 지원센터라든지 어르신 다목적 센터는 2018년도 말쯤에 완공이 예정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순신 도서관 같은 경우는 2019년도 상반기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발 호재들로 인해서 수요가 증가됨에 따라서 주변 부동산 시장의 상승 곡선을 예측해 볼 수 있는데요. 지구 내 12개의 노선이 또 완성되면서 여수 전체 고용인구 19.2%죠. 네. 그 여수 국가산업단지의 수요자들을 배후 수요로 확보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에도 지역 내 전문직 수요들이 몰리기 시작하면서 웅천지구의 아파트 시세는 평당 약 950만 원 선 이상이거든요. 네. 그 정도로 여수시에는 가장 높은 아파트 가격을 지금 형성하고 있고요. 이러한 수요를 바탕으로 전용 면적 24평인 H건설사 아파트 경우는 지금 현재 한 3억 7천만 원 정도 또 거래가 되면서 분양 당시 가격이 2억 한 초반대였는데 한 60% 가량 상승한 1억 5천만 원 가량 상승한 바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지금 이러한 웅천지구에는 프리미엄 아파트라든지 기타 등 주택단지가 형성됨으로써 지역 내 고급 수요자들이 지금 몰리고 있는 추세입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웅천지구의 미래 가치가 정말 어마어마한 것 같은데요. 어떤가요? 웅천지구는 서울의 강남이라든지 부산 해운대의 센텀시티 같이 여수 내에서도 특화된 부촌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네네. 해양 관광도시로 개발이 되면서 관광객 증가는 물론이고요. 그다음에 여수 산업단지와 관광산업으로 유입되는 지역 내 고급 인력들이 입주를 하고 있어서 향후 미래 가치는 더욱 높아질 전망입니다. 네. 따라서 배후 수요가 탄탄하기 때문에 아파트 투자라든지 상가 같은 수익형 부동산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지니 그에 맞춰서 투자처를 선정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광주, 나주, 여수, 순천, 광양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부동산 투자할 때 투자자가 당할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는 법률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김민규 변호사의 해결 박박 시간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투자를 하다 보면 법이나 규제에 대해서 잘 몰라서 피해를 입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부동산 투자 피해 해결책에 대해서 알려주실 김민규 변호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그리고 형사 전문 변호사 김민규 변호사입니다. 네, 요즘 월세를 보장해준다는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하라는 광고를 자주 볼 수 있는데요. 이 월세 보장 수익형 부동산이 정확히 어떤 건가요? 네. 오늘은 말씀하셨듯이 월세 수익 보장형 부동산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그 월세 수익 보장형 부동산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 일정 기간 동안 월세 수익을 보장해 주는 것을 말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상가나 오피스텔을 내가 계약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점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내가 실제로 상가나 오피스텔을 계약을 해서 월세 수익을 얻으려고 한다 하더라도 실제 이것이 임차가 될 것인지 임대가 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걱정을 많이 하는데요. 이 월세 수익 보장형 부동산은 1년에서 또는 2년의 일정 기간 동안 매월 50만 원에서 100만 원 이런 일정 금액을 월세 수익을 보장해주는,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이 부동산을 내가 임차인을 내가 못 구해도 그러한 수익을 보장해주는 형태의 부동산을 말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앞으로 현 정부화에서 이러한 월세 수익 보장형 부동산이 많은 곽광을 받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현 정부에서는 부동산을 실소유 목적 외의 어떤 그런 방법으로 소유하는 것을 금지하는 각종 규제 정책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갭 투자를 이용을 해서 시세 차익을 보기보다는 실제 매월 월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부동산에 많은 투자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월세 수익 보장형 부동산에 대한 어떤 그런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부동산 투자를 할 때 유의할 점에 대해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런데 이런 보장이라는 홍보성 문구를 악용해서 투자자를 이용하는 사례도 있을 것 같은데 이와 관련한 사례가 있을까요? 네, 실제로 월세 수익 보장형 부동산을 덜컥 계약을 했다가 피해를 보는 사례를 저는 많이 보고 있습니다. 상담도 많이 했고요. 사건을 해결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월세 수익 보장형 부동산을 우리가 계약을 할 때는 월세 수익 보장이 된다는 어떤 그러한 기대를 갖고 계약을 하는데 막상 우리가 이제 뚜껑을 열어보니까 계약을 하고 나서 보니까 실제로 월세가 3, 4년 동안 내가 계속 100만 원씩 받기로 했는데 실제로는 한 달 내지 2달만 들어오고 그 다음엔 나몰라라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사실상 우리가 이제 그 피해를 보장을 받기 위해서는 주의해야 될 점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실제로 보장받는 그런 월세 수익에 대한 그런 보장받는 내용들이 계약서에 반드시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최근에는 이러한 내용들이 많이 계약서에 실제로도 포함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과거에는 계약서에조차도 그러한 내용들이 포함되지 않아서 피해를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다행히 제가 접한 사례에서는 이 그 피해자분이 월세 수익 보장 내용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녹취를 한 게 있어가지고 그 녹취를 증거로 해서 분양사 측과 원만하게 합의를 해서 피해를 배상받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특히 요즘에 또 주의해야 될 점은 뭐냐 하면요. 각종 수익형 호텔 사업도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이러한 수익형 호텔 사업 같은 경우에도 일종의 월세 보장 수익형 부동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호텔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어떤 객실을 분양을 받게 되면 그 객실을 내가 임차를 주게 되고 그 임차를 받은 회사가 그 객실 운영을 해가지고 실제로 뭐 5년 동안 매월 100만 원의 어떤 그런 월세 수익을 보장해주는 그러한 계약을 하게 되는데요. 실제로는 많은 피해자분들이 월세 수익을 보장을 못 받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와 같은 어떤 그런 피해 사례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계약을 할 때는 반드시 좀 주의 깊게 살펴보고 계약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피해를 미리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월세 수익 보장형 부동산을 계약을 할 때 유의할 점은 제가 볼 때는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제가 매번 강조하는 말이지만 계약서를 반드시 꼼꼼히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월세 수익 보장형 부동산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뭐냐 하면 그 계약서에 어떤 내가 보장받는 내용, 내가 월세를 얼마만의 기간 동안 얼만큼 보장받는 내용들이 반드시 계약서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한 내용들이 계약서에 들어가 있지 않게 된다면 실제로 내가 월세 보장을 받게 되는 어떤 그런 내용들이 입증이 안 돼서 나중에 피해를 보상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그러한 부분들을 입증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반드시 현장 조사를 나가야 됩니다. 내가 월세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 그 주위 어떤 그런 상가 오피스텔들이 실제로 어느 정도 시세에서 월세 계약이 거래가 되고 있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반드시 꼼꼼하게 살펴봐야 되고요. 또 향후 그쪽에서 어떠한 개발 내용이 진행돼서 얼마만큼의 상가 오피스텔들이 추가로 공급되기 때문에 시세에 얼마만큼 영향을 주는지 이러한 현실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을 반드시 꼼꼼하게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번째로는 반드시 명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실제로 내가 5년 동안 내가 예를 들어서 월세 보장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 5년이 지난 다음에는 내가 월세 보장을 못 받기 때문에 실제로는 내가 나중에는 차후에는 그 보장 기간이 끝나면 내가 임대를 내서 내가 그 월세를 내가 직접 걷어야 된다는 그러한 리스크도 반드시 명심을 해서 이러한 점들을 고려한 다음에 계약에 임해야 됩니다. 네, 투자자분들은 반드시 이 유의사항 기억하셔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투자자분들을 위한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내용을 정리하면요. 총 3가지 정도를 주의 깊게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월세 수익 보장형 부동산이 앞으로 많은 곽광을 받게 될 것인데요. 총 3가지 주의할 점이 있는데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월세 수익 보장형 부동산을 계약을 할 때는 그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살펴서 내가 보장받는 내용들이 반드시 계약서에 들어가야 된다는 점. 그 두 번째로는 그 현장을 가서 반드시 실제로 내가 얼마만큼 월세 수익을 거둘 수 있는지를 반드시 꼼꼼하게 살펴야 된다는 점. 3번째로는 결국에는 이 월세 보장 기간이 끝나게 될 경우에는 내가 어쨌든 간에 그 월세를 내가 얻는 것을 내가 내 스스로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러한 리스크도 반드시 곰곰이 고민해보고 계약에 임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이고요.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첫 방송이었는데 마지막으로 투자자분들을 위한 조언 한 말씀씩 부탁드릴게요. 네, 사실
이제 봄이 좀씩 오고 있는데요. 제가 감기가 좀 걸려가지고 네. 이 건강은 돌아왔는데 목소리만 안 돌아와서 조금 클리어하지 못한 보이스를 들려드린 점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 방송에는 조금 더 청량한 목소리로 여러분들 네. 찾아뵙도록 하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경제자유구역과 또 인구가 밀집되는 지역 또는 어떤 산업단지 조성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유심히 살펴보시면 아마 쉬운 투자를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박지훈 전문가님. 아파트나 수익형 부동산 할 때 주의할 점이 하나 있는데요.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인구 유입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 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대형마트라든지 쇼핑몰 같은 생활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 있는지, 자녀 교육에 필요한 학교라든지 학원과 같은 교육 인프라가 있는지, 그다음에 편리한 교통망이 구축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투자하심을 추천드립니다. 운명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성취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성공을 가만히 기다리기보다는 목표를 향해 꾸준히 나아가는 투자자가 되길 바라면서 저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